자, 우리 떨리는 마음으로 전범위 모의고사 한번 같이 쳐봤습니다. 최대한 실전 느낌으로 제가 시험지 형식도 뭐 여러분들 가독성을 위해 조절을 하긴 하지만 그래도 시험지 규격에 최대한 맞춰가지고 더 시험지 느낌도 나고 번호도 51번부터 되어 있죠. 행정학이 마지막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뭘 먼저 풀든 상관은 없는데 이제 앞에 과목부터 풀었다고 쳤을 때 여러분들 집중력이 좀 떨어지고 체력이 떨어질 때 풀어야 되는 게 행정학이죠. 물론 순서는 바꿔도 됩니다. 어쨌든 이제 순서대로 풀었다고 쳤을 때 그래서 51번부터 75번 그리고 한 문제당 1분이 그 할당되어 있는데 그래서 행정 25분 잡고 연습을 하는데 다른 과목 잘하시는 분들은 행정학 조금 더 써도 되겠고 다른 과목이 좀 부족한 분들은 행정학 빨리 풀고 다른 과목도 시간 조절하시면 되겠고 이렇게 그럼 여러분들 실력에 맞춰서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최대한 실전 느낌으로 좀 타이트하게 잡고 또 OMR까지 하면서 하는 게 좋으니까요. 또 이게 안 하다가 하니까 또 굉장히 어색하죠. 그 평소에 이런 여러 가지 시험을 거치다가 본 게 아니라 여러분들 그동안 다른 일들을 하시다가 갑자기 이제 시험 치고 OMR 쓰고 하려고 하니까 굉장히 어색합니다. 근데 이거 몇 번만 해보시면 돼요. 그래서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 이렇게 5회 마련되어 있고 그다음에 학원에서 3과목 다 모의고사 또 한 3-4번씩 하죠. 그런 것들 보면서 실전 감각을 익히시고 이게 당연히 실력이 제일 중요합니다. 실력 키우는 게 제일 중요한데 또 이런 실전 연습을 하고 가면은 좀 긴장도 덜 되고 그다음 긴장하더라도 연습한 대로 잘 나와요. 근데 뭐든 처음이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는 실수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번 연습할수록 좋죠. 자, 그리고 인강 듣는 분들도 꼭 25분 재고 시험을 치고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실강생분들은 같이 시험을 치고 인강생분들은 꼭 지금 안 치신 분들은 지금 치고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자, 첫날이다 보니까 제가 간단하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설명드리고 문제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얼마나 도움이 될지 여러분 또 이걸 어떻게 활용하고 복습할지 좀 설명드리고 들어가 볼 건데 이제 5회 동안 전범위 모의고사로 5번 연습을 합니다. 그러면 이 전범위니까 실제 시험에 가장 흡사하게 연습하는 게 가장 좋겠죠. 그래서 제가 개발한 제 시그니처 모의고사가 있습니다. 이 쌍둥이 혼자 가운데 강조되어 있죠. 뭔지 궁금하셨을 텐데 지금 문제 여러분들이 시험 치는 문제만 있는 자료가 있었죠. 그리고 거의 비슷한 편집으로 해설지 있고요. 해설지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궁금한 점 있을 때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강의용 자료는 양쪽에 문제가 있는 자료예요. 인강 듣는 분들도 문제만 있는 걸로 시험 치시고 그 다음에 강의용으로는 양쪽에 문제가 있는 거 보아하니 첫 페이지 왼쪽은 기출문제네요. 왼쪽은 기출문제네요. 자, 이렇게 1회 치니까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일단 20년도 기출문제로 시작을 하네요. 그리고 오른쪽은 왼쪽에 있는 기출문제를 일일이 하나하나 변형한 모의고사가 되겠습니다. 자, 합격생들이 각종 시험의 합격생들이 어마어마하게 좋아했던 저만의 시그니처입니다. 이렇게 우리 25문제를 일일이 변형한 모의고사 25문제. 이런 식으로 전범위 모의고사를 만들게 되면 우리가 볼 시험에 최적화될 수밖에 없어요. 출제 패턴, 출제 내용, 난이도 등등등 겉모습까지도 최적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실전과 흡사하게 모의고사를 만들 것인가? 가장 흡사할수록 가장 도움이 많이 될 거 아닙니까? 내용이든 형식이든. 그래서 개발한 방식. 기출문제 하나하나 일일이 변형해서 모의고사를 구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5회 치니까 모의고사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는 거예요. 행정사 최근 5개년도 시험 20년도부터 24년도까지 작년까지 해서 행정사 최근 5개년도 시험 문제 그러면 125문제가 있겠죠.
125문제 기출문제를 일일이 하나하나 변형한 모의고사 125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사 시험을 보는데 행정사 최근 기출문제 그 패턴이 계속 반복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행정사는 그 역사가 짧다 보니까 그동안 안 나왔던 게 최근에 나왔으면 뭐 2년 연속으로 내고 3년 연속으로 내고 막 그렇습니다. 그리고 원래부터 행정사가 좋아하는 주제, 뭐 2년, 3년 계속 나오는 주제들도 있고요. 그런 것들을 최근에 많이 나오는 거 확인하면서 겉모습 바꿔서, 뭐 전체적인 형식은 비슷하지만 그 세부적인 내용들 바꿔서, 그리고 같은 이론이라 하더라도 그 이론에서 출제되는 내용들이 여러 가지란 말이에요. 기출문제 있는 것뿐만 아니라 역시 많이 나오는 것들 모의고사로 연습. 그리고 이제 모의고사니까 당연히 제가 예상 문제도 가미해 드리겠죠. 기출문제 쪽에 있는 게 안 중요한 거예요. 뭐 한 번 나오고 말고 더 이상 안 나오는 것들, 행정학 자체에서도 별로 안 중요하고 그런 것들은 제가 좀 더 중요한 걸로 바꿔드리고 더 잘 나오는 걸로 그리고 그런 부분에는 아직 안 나왔지만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것들 예상 문제 다 넣어줍니다. 그러면 정리하면 우리 시험 기출문제가 어마어마하게 반복되는데 그런 건 기계적으로 맞춰야죠. 대비 가능하고 뭘 공부하면 맞추는지 뻔한 것들이잖아요. 기출문제 집에 있는 기출문제 열심히 반복한 거 바탕으로 맞추면 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확인하고요. 그리고 제가 겉모습 바꿔서 응용시키기도 하고 그리고 예상 문제 넣어주기도 하고 그런 것들 앞으로 나오는 것들을 연습해서 또 시험장에서 맞히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구성하니까 제가 쌍둥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고요. 실제로 통계를 내보면은 최근 5개년도에 나왔던 거 바탕으로 그 다음 시험에서 뭐 10문제 이상씩 나옵니다. 10문제 이상씩.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올해 시험 문제 한 10문제 이상을 미리 경험해보고 가는 거예요. 물론 이제 여러분들 다 배웠던 게 대부분이고 잘 하시는 게 대부분인데 그래도 마지막에 한번 보고 가는 게 훨씬 더 빠르고 정확하게 풀겠죠. 또 시험은 시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세월호 내로 풀면 안 되죠. 그리고 실수가 나오면 안 되죠. 그래서 빠르고 정확하게 풀기 위해 마지막까지도 연습을 하셔야 되겠고 그리고 난이도도 흡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실전 점수를 파악하기가 좋죠. 물론 이건 좀 참고하셔야 돼요. 이게 실제 시험장 가면은 조금 더 떨리고 뭐 긴장감, 압박감이 있기 때문에 자기 실력보다 조금 못 보긴 해요. 물론 뭐 시험에 강하신 분들도 있지만 대개 실전에서 조금 떨리잖아요. 떨리는 마음에 좀 실력이 덜 나오는데 그래서 제가 모의고사는 난이도를 약간은 높여놔요. 약간은. 그래서 그걸 감안하면은 딱 실전 점수가 딱 나올 겁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60점을 넘어야 되는데 어느 위치에 있는가? 그러면 다른 과목과 시간 배분도 되는 거죠. 우리가 1차 시험도 있고 2차 시험도 있고 과목도 여러 개고 이게 참 그 1, 2차로 나눠져 있는 시험에서는 시간 배분이 정말 정답이 없어요. 사람마다 다 다르고 과목 실력마다 다 다르고 근데 이제는 마지막으로 가면 마지막 갈수록 나 이거 계속 7점, 80점 나오네. 그렇다면 더 부족한 과목 더 많이 해야 되겠다. 시간 배분도 조절이 되는 거죠. 다른 과목에 비해 이거 계속 55점 이렇게 그러니까 55점 근처 그러니까 60점에서 조금 못 미치는 데서 이렇게 간당간당하네. 좀 더 내 행정 투자해야 되겠다. 이렇게 시간 배분에도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전범위는 뭐 여러 가지 의미로 그냥 해당 시험에 가장 똑같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개발한 방식이 되어 있고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자 문제지 이렇게 생긴 문제지로 여러분들이 시험을 치시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생긴 해설지로 여러분들 궁금한 점들 제가 뭐 강의 시간도 설명해 드리겠지만 복습하실 때 궁금한 점도 확인해 보시고 그다음에 뭐 제 해설의 장점 아시죠? 저만 주는 암기용 해설. 암기용 해설이 우리 객관식 행정학 시험 문제의 출제 포인트. 뭘 제대로 공부해야 문제가 풀리는가. 그걸 떠먹여주는 해설이죠. 그래서 분화된 땡. 분화, 미분화가 혼재되어 있다. 그래서 어디가 땡이고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그리고 4개 중에 하나 고르는 문제는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신행정학이다. 이렇게 키워드. 여러분들이 꼭 알고 있어야 되는 키워드들이 암기용 해설로 정리되어 있죠. 그리고 보시면 여기 해설지 나중에 보시면 이렇게 포인트 번호가 다 적혀 있고 이제 뭐 기본서, 기출문제집, 요약서 전부 다 포인트 번호가 똑같이 맞춰져 있어요. 맞춰져 있어 여러분들이 필요한 교재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부라는 게 계속 까먹은 것들을 보충하면서 점점점 합격 실력이 완성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모든 교재 포인트 번호를 맞춰놓고 전범위 모의고사여도 포인트 번호를 문제마다 써드려요. 그 말은 만약에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해설지만으로는 잘 모르겠다. 그러면 필요한 교재를 찾아서 보충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뭐 지금은 거의 그럴 일은 없겠지만 이론 자체가 전혀 생각이 안 나면 기본서 찾아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기출문제집이죠. 기출문제 봤었는데 아이고 좀 헷갈리네. 그럼 기출문제집. 자, 이건 기출문제에 있는 게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 다음에 내용 다 알아요. 근데 이거는 정리된 형태로 달달달달 좀 암기가 필요해요. 그러면 요약서를 보는 거죠. 자, 당연히 셋 다 보라는 거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강의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강의 들으면서 이거는 나는 강의 내용만으로 해설만으로 잘 안 들어온다. 스스로 좀 보충을 해야 되겠다. 그런 보충해야 될 문제 체크를 해두시고 보충할 때 보충하기 가장 좋은 교재를 보시면 돼요. 그리고 뭘 봐야 될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기출문제집이죠. 기출문제집이 최고죠. 그리고 오히려 그동안 뭐 처음부터 저랑 같이 공부를 안 하셔서 제 교재가 없으신 분들은 뭐 요약서라도 뭐 기출문제집은 다 있으실 거니까 요약서라도 뭐 지금 뭐 기본서를 새로 보기엔 좀 그렇죠. 그래서 요약서는 뭐 어른 남자 손바닥 크기의 뭐 핸드북 느낌으로 아주 얇게 또 뭐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냥 시험 문제가 풀리게끔 다 도식화되어 있고 그림들이 다 시험 문제 맞춰서 만들어져 있어요. 그다음에 OX 문제들도 많고 그래서 충분히 요약서로도 이 모의고사를 칠 수 있는 실력이면은 다 보완이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본인이 부족한 점을 발견하면 채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찾아보라는 게 아니고 해설지만으로 강의만으로 끝났으면 너무 좋죠. 그동안 너무 잘해오신 거죠. 사람이다 보니까 까먹은 부분이 있고 보완이 필요할 때는 이렇게 보완하고 뭘 봐야 될지 모르겠다 기출문제집 이렇게 채우시면 뭐 점점 탄탄한 합격 실력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강의는 이렇게 양쪽에 문제가 있는 거. 그래서 당연히 해설은 모의고사 위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설할 때는 화면에는 모의고사만 띄웁니다. 두 개 다 띄우면 안 보이잖아요. 너무 작으니까 모의고사. 새로운 문제니까요. 근데 이제 가끔씩 제가 왼쪽을 봅시다 라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왼쪽 봅시다. 혹은 기출문제를 봅시다. 그때는 이제 기출문제를 봐주시면 돼요. 우리 그동안 수도 없이 봤던 것들이지만 중요한 거 또는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려 하시는 거 이런 것들은 또 봐야 되겠죠. 또 비교해서 보면서 챙기면은 이 이론에서 필요한 것들을 양쪽에서 싹 다 챙길 수 있게 웬만하면 제가 다 챙길 수 있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또 시너지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변형을 하면서 이렇게도 나올 수 있겠구나. 근데 내가 시간 제곱 풀 때는 눈치를 못 챘으나 알고 보니 이거였구나. 기출문제 있었던 거구나. 이것도 파악할 수 있겠고요. 자, 그래서 이제 5회 동안 20년도 행정사 기출문제부터 24년도 작년 기출문제까지 해서 125문제 기출문제랑 변형 모의고사 125문제 이렇게 진행이 될 겁니다. 뭐 이 안에서 어마어마하게 반복되어 나올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해설 들어가 볼 건데요. 여러분도 뭐 시험도 치시고 그리고 뭐 시험 치는 것 자체가 또 스트레스죠. 힘드시니까요. 이제 전범위 모의고사부터는 10시는 안 넘깁니다. 또 시간도 충분합니다. 딱 10시, 맥시멈 10시로 할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래도 제가 최대한 드릴 수 있는 걸 드려야 되니까 모의고사랑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따로 시간 내서 챙기기가 힘든 것들을 강의 시간에 제일 중요한 것들을 또 반복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 전까지는 뭐 이론 배우고 문제 적용이었다면 이제는 문제 먼저 문제 바탕으로 문제에서는 이런 부분이 있었지만 아시다시피 이렇게 비교해서 잘 나오죠. 두 개 바꾸면 땡 너무 잘 나오죠. 그런 것들은 또 정리를 하면서 또 기억을 되살리고 또 까먹지 않도록 만들어 볼 겁니다. 자, 어쨌든 이제 1회차 이제 번호는 51번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행정학 51번부터 시작 첫 번째 문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행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행정사가 아주 좋아하는 행정 개념 물어보는 문제. 참고로 20년도에는 1번 문제랑 25번 문제, 그러니까 51번과 75번 문제 처음과 마지막이 행정 개념이었어요.
그 정도로 행정 개념 잘 물어보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행정학하면서 자동으로 공짜가 되죠. 1번 시민사회, 정치 집단, 시장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공가치 달성 당연한 거 아닙니까? 2번 사회 문제 해결 과정에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기도 한다. 자, 다른 기출문제에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게 행정의 본질이 아니다. 땡! 뭐 이런 게 있죠. 그런 것들 기출문제가 다 20년도 문제뿐만 아니라 과거 문제까지도 계속 반복되는 것들을 제가 변형시켜서 연습을 시키는 거고요. 당연히 맞죠. 부과하기도 하고. 3번. 자, 원래 문제 출제 포인트가 3, 4번 거버넌스에 있었습니다. 오늘날 현대행정은 거버넌스 시대입니다. 그래서 표현만 바꿔놨어요. 출제 포인트 원래 문제랑 똑같고요. 계속 나오는 출제 포인트예요. 자, 원래 문제에서는 제가 보자고 할 땐 보시면 돼요. 보자고 할 때만. 원래 문제에서는 오늘날 공공서비스 공급을 정부가 독점한다 땡이었죠. 그런 문제였어요. 독점한다 땡. 기억나실 겁니다. 그걸 갖다가 이제 4번으로 겉모습만 바꿔서 거버넌스랑 정부의 독점적 공공서비스 공급이 대비되는 개념이고 현대행정은 거버넌스죠. 거버넌스. 정부 혼자 공공서비스 제공하는 게 아니라 정부랑 다양한 민간의 참여자들과 함께 협력적으로 공공서비스 제공하죠. 그래서 대비되는 거 바꾸면 땡. 바꾸면 땡. 그래서 같은 출제 포인트인데 겉모습만 바꿔서 연습을 하는 겁니다. 1번 문제 아주 쉬운 문제인데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쌍둥이 모의고사가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고 앞으로 어떻게 활용하면 된다. 그것 때문에 좀 거창하게 이야기한 것 뿐이고요. 내용은 쉬운 거. 자, 그리고 3, 4번이 같은 출제 포인트라고 그랬잖아요. 기출문제든 모의고사든 마찬가지입니다. 3번 쪽은 이렇게 거버넌스 시대니까 행정과정에 민간의 다양한 참여자들이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같은 내용인데 이렇게도 출제될 수 있는 거죠. 행정과정에 참여자가 확대되고 있다, 옳은 거. 축소된다, 틀리는 거. 그러니까 같은 내용인데 겉모습이 바뀌어서 계속 나오잖아요. 표현 바뀌어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을 같이 연습을 하는 겁니다. 당연히 뭐 응용력이 어마어마해지겠죠. 당황하지 않고 표현이 바뀌더라도. 자, 뭐 4번은 당연하죠. 효율성뿐만 아니라 민주성을 챙겨야 되는 게 행정이 되겠습니다. 행정의 개념 문제, 행정하다 보면 당연해지는 문제입니다. 자, 이런 것들은 제가 뭐 딱히 그냥 문제 해설하고 끝이에요. 여러분들도 뭐 잘 하시니까. 근데 이제 52번 이런 것들은 문제도 같이 보고 여러분들이 맞췄다 하더라도 또 추가적으로 챙길 것들이 있죠. 워낙 많이 나오니까요. 자, 일단 기출문제 쪽은 공공선택론 물어보는 문제, 모의고사 쪽은 신행정학 물어보는 문제인데 하여간 둘 다 어마어마하게 잘 나옵니다. 자, 공공선택론 일단 뭐 몸풀기니까요. 한번 왼쪽 기출문제를 봐봅시다. 여러분들 뭐 이 정도는 아주 쉽게 맞추는 실력이겠지만 왼쪽 기출문제 박스 관료의 사익 추구, 경제학에 기반을 두면 관료가 합리적 인간, 자기이익을 추구한다고 보고 그 예시로서 예산 극대화를 통해 자기이익을 추구하는 뭐 니스카는 이론도 있고 지대 추구 행위도 사익을 추구하는 거죠. 정치행정 현상의 경제학적 분석. 1, 2, 3, 4, 5번 중에 공공선택론 외에 찍을 게 없죠. 만약에 여기 공공선택론뿐만 아니라 신공공관리론 이런 경제학적 관점이 같이 있으면 좀 헷갈릴 수 있겠지만 보통은 그렇게 헷갈리게 안 냅니다. 논란의 여지가 없게 냅니다. 물론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신공관리론은 같이 줄 리도 없지만 혹시 준다 하더라도 예산 극대화 때문에 공공선택 이론을 찍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공공선택 이론의 대표 이론이 니스카넨의 예산 극대화 이론이죠. 맞다. 공공선택론 이런 경제학 관점, 합리적 인간관, 자기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자기이익을 어떻게 추구하는가 여러 가지 이론이 있었죠. 자, 그리고 이제 모의고사는 이제 신행정학이 또 어마어마하게 잘 나오니까요. 그래서 공공선택론뿐만 아니라 신행정학을 연습을 하는 건데 패턴은 똑같죠. 키워드 주고 고르시오. 자, 이런 문제도 있었어요. 다음 중 신행정학에 해당되는 걸 고르시오. 신행정학 후기 행태론 관점이었잖아요. 근데 행태론 땡땡땡 나오고 정답은 현실 적합성. 키워드 하나 들어가 있지만 신행정학에서 현실 적합성 굉장히 중요한 단어죠. 사회 문제를 적절히 해결하기 위한 현실 적합성이죠. 그다음에 가치 판단, 그렇죠? 사회 문제 어떤 걸 해결할지, 어떻게 해결할지 다 가치 판단해야 돼요. 뭐가 급한 사회 문제이며 국민들 뭘 원하는가. 그리고 약자들 지원해주는 빈곤 등등의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회적 형평성 강조하고요. 이건 제가 뭐 두 문자까지 따서 외우도록 만들죠. 신행정에서 제일 잘 나오는 사회적 형평성을 강조한다. 비형 참고행. 그리고 고는 고객 지향성이죠.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좀 헷갈려 하시는 게, 자, 신행정학하면 60년대 이론입니다. 1960년대. 그리고 1980년대부터 신공공 관리론이 등장하죠. 헷갈리는 것들만 제가 강의 시간 좀 보충해드리면 여러분들 다 헷갈리는 거 없이 대비가 되는 거예요. 자, 다 이전에도 들었던 거지만 혹여 실수하실까봐. 신공관리론에도 고객지향성이 있죠. 그런데 내용은 일단 다르고요. 신행정학의 고객지향성하고 신공관리론의 고객지향성은 내용은 다릅니다. 근데 어쨌든 키워드만 보면 둘 다 맞죠. 하지만 그 외에 신공관리론 내용이 신행정학에 나오면 다 땡이죠, 다 땡. 시장 경쟁의 원리, 뭐 시장 메커니즘, 뭐 성과급, 민영화 이런 게 신행정학에 나오면 다 땡, 다 땡. 자, 그래서 고객지향성은 키워드가 겹치니까 당연히 뭐 둘 다 맞겠지만 그 외에 신공관리론 내용이 신행정학에 나오면 다 땡이더라, 다 땡. 그리고 이런 문제도 뭐 다른 시험이긴 하지만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신행정학이 신공공관리론을 계승한대요. 혹은 뭐 비판한대요. 그러면 이제 타임머신이 필요하죠. 신행정학이 미래로 가야 되니까. 신행정학이 먼저고 그 다음에 신공관리론입니다. 아시다시피 신행정학은 큰 정부. 사회문제 해결 왜 정부 역할이 엄청나게 커졌죠. 신공관리론은 작은 정부죠. 정부 실패를 겪으면서 1970년대 심각한 재정 적자. 정부 실패를 거치면서 정부 역할을 축소하는 게 신공관리론. 근데 신공관리론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하죠. 뒤쪽에 신공관리론 문제 있죠. 신공관리론 자체도 잘 나오고요. 아무튼 고객지향성 때문에 헷갈리면 안 되겠고 나머지는 신공관리론 내용 나오면 다 틀립니다. 자, 그리고 제가 두 문자 따주는 것들은 신행정학에서 워낙 많이 활용되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비형 참고행, 비형 참고행. 자, 어쨌든 여기서는 이제 너무너무 많이 나오니까 이것만 가지고는 부족한 거죠. 이럴 때 제가 좀 우리 그동안 공부했던 표, 뭐 기본서든 요약서든 다 있는 표, 이걸 한 번 더 띄우는데 뭐 일일이 다 내용을 설명하진 않고요. 이제 마무리니까 여러분들 행태론, 후기 행태론. 자, 후기 행태론의 신행정학. 여기 있는 키워드를 바꾸면 땡이다. 무지막지하게 잘 나오니까 중요한 것들 한 번 더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행태론 하면 학자는 사이먼이고 논리 실증주의, 행태론의 시그니처죠. 이거는 행정연구의 과학과다. 이게 어떤 현상의 원인을 증명함으로써 인과관계를 증명하려고 하는 거죠. 이게 논리 실증주의. 증명이 돼야 되니까 가치와 사실을 분리시킨다. 가치는 증명이 안 돼요. 객관적인 사실만 연구한다. 그래서 가치 중립적인 연구를 갖다가 증명하니까 과학적 계량적 연구가 행태론이고, 이런 단어들이 후기 행태론, 신행정학에 나오면 다 땡이란 말, 다 땡. 그래도 엄청나게 많이 나오죠. 엄청나게. 자, 그리고 이제 후기 행태론, 신행정학은 60년대 심각한 사회문제 해결 위해 정부 역할이 증가하는. 그래서 행태론, 논리실증주의를 비판합니다. 비판. 왜냐? 행태론 쪽은 뭐 사회 문제가 있으면 원인을 증명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후기 행태론, 신행정학은 원인을 증명한 게 아니라 사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배고플 때 너 밥 안 먹어서 그래. 원인을 증명하는 게 아니라 배고프면 밥을 주는 게 사회 문제 해결이죠. 처방을 내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 적합적인 처방, 적실성 있는 처방, 이런 단어가 중요하고, 당연히 가치가 빠지면 안 되죠.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떤 가치를 추구할 것인가. 가치와 사실의 통합, 가치 판단 강조, 가치 평가, 가치 판단적인 연구, 그리고 이건 규범적이다, 실질적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것도 잘 나오죠. 이렇게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게 과학성,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해결하는 게 기술성. 그래서 다 시험에 나왔던 단어들이고요. 앞으로도 계속 잘 나온 내용들입니다. 후기 행태론 학자는 다 외우실 필요는 없고, 와일도 신행정학, 그래서 나머지는 이제 가볍게 눈에만 발라두시고, 제가 와이프 말이니, 누가 후기 행태론자니, 내 와이프 말이니, 이 정도로만 재밌게 기억해 두시면 된다고 했죠. 그리고 신행정학 하면은 방금 봤던 후기 행태론의 특징이 옳게 나오고, 그렇다면 틀린 선지로 행태론 특징 나오고요. 행태론 땡. 물론 고객지향성 외에 신공관련 특징도 땡이라고 그랬고요. 그다음 문제 패턴이에요, 패턴. 거기다가 비형 참고행. 이건 이제 주로 키워드로 나와요, 키워드. 뭐 자세하게 나오는 건 아니고, 뭐 내용은 이제 생략하더라도 이 키워드 반대말로 바꾸면 땡. 잘 풀어주시면 됩니다. 비형 참고행.
비계서적, 비계층제적인 조직이죠. 그러니까 행정의 민주성을 높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층제 이거는 내부적으로 상명하복, 민주성은 좀 떨어지죠. 그래서 비계서적, 비계층적, 또 약자들 도와주는 사회적 형평성, 그다음에 구성원들도 참여시켜준다. 참여와 분권화. 그다음에 신행정학이 말하는 고객 지향성은 뭐 신공관리론이 고객의 요구에 대응한다. 뭐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그냥 행정의 민주성을 강조하는 거죠. 그만큼 시민들의 의견 반영을 중시하더라. 그리고 진짜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관료가 적극적으로 나서시오. 적극적 행동주의, 비형 참고행 반대로 바꾸면 땡. 자, 이렇게 강의가 진행이 될 겁니다. 자, 이제 53번 세 번째 문제는 왼쪽 이거는 교재를 한번 보세요. 왼쪽은 리그스 프리즘적 모형이죠. 리그스 프리즘적 모형. 근데 왼쪽 기출문제 4번 오른선지 가보시니까 생태론적 접근이다. 우리 생태론적 접근이 있고 그 하위 이론으로서 리그스의 사회 삼원론 혹은 프리즘적 모형이 있죠. 이런 책에 잡으시라고 오른쪽 모의고사는 제가 문제 질문 부분을 생태론적 접근을 바꿔놨어요. 그래서 같은 게 출제돼요. 같은 게. 참고로 왼쪽 기출문제는 여러분 다 기출문제 집에 자세한 해설이 있으니까 제가 암기용 해설만 넣어놨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 그동안 강의 들으면서 또 직전에 진도별 문제풀이로 열심히 공부한 거니까 웬만한 것들은 다 보이죠. 어쨌든 혹시 기출문제에서 자세한 해설이 궁금하시면 기출문제 찾아보시면 돼요. 그 포인트 번호 보시고 찾아보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이제 왼쪽 기출문제 먼저 보시면 왼쪽 출제 포인트가 뭐 1, 2, 3번에 뭐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결국 5번에 리그스의 프리즘적 모형 혹은 사회를 세 가지로 나눈 모형은 그 사회를 바꾸면 땡이죠. 그래서 5번이 사랑방 모형은 프리즘적 사회다. 그래서 농업사회 땡, 산업사회 땡 이런 패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뭐 자세한 내용이 아니라 이거 나오는구나. 바꾸면 땡이구나. 그러면 뭐가 매칭이 되는지 어떻게 바꾸면 틀리는지 이걸 마지막까지 챙겨야 되겠구나. 자, 그래서 이제 다시 화면을 보시면 이제 생태론적 접근 해놓고도 그냥 리그스의 프리즘적 사회 같이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5번에도 농업사회 이런 거 나오죠. 그래서 리그스 하면은 농업사회, 프리즘적 사회, 산업사회 세 가지를 제시했는데 일단 5번을 먼저 보시면 농업사회는 공과 사가 분화가 안 된 거예요. 내가 농사를 지어서 내가 먹죠. 그러니까 공사가 일치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적인 공간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어차피 공과사가 분화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래서 안방 모델, 안방 사적인 공간이죠. 근데 프리즘적 사회는 프리즘이 여러 가지 그러니까 빛이 통과하면 빛이 여러 가지 나뉘듯이 여러 가지가 혼합되어 있는 거예요. 이건 공과사가 완전히 분화된 것도 아니고 분화가 안 된 것도 아니고 분화랑 미분화가 혼재되어 있는 애매한 상태예요. 애매한 상태. 그리고 산업사회로 가야 분화된 사회가 되는 거죠. 산업사회가 완전히 공사가 분화된 사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바꾸면 땡을 내더라. 자, 이걸 이제 좀 더 여러분들이 뭐 잘 들어오신 분도 있겠지만 잘 안 들어오신 분도 있긴 있으니까 제가 이런 것들만 표를 띄워가지고 맞다. 주로 생태로는 개발도상국 혹은 발전도상국을 연구했고 세 가지 사회 형태 중에 발전도상국이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가는 과도기적인 그러니까 아직 후진국이긴 한데 그래도 발전하려고 노력 중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애매한 특징 여러 가지가 혼합된 특징을 가지는구나. 그래서 공사가 융합되는 것도 아니고 완전히 분화된 것도 아니고 두 가지가 혼재되어 있더라. 그래서 자 이제 왼쪽 이름을 보시면 융합된 사회 공사의 융합이에요. 오른쪽 분화된 사회 공사의 분화예요. 지금 현대 사회는 분화된 사회죠. 제가 강의한다고 해서 여기서 뭐 먹을 게 나오는 게 아니죠. 제가 강의를 하면 수입이 생기고 그걸 바탕으로 제 사적인 생활을 즐기는 거죠. 그리고 이제 관료제 모형 이건 정부 운영 모형이잖아요. 근데 뭐 자세한 걸 물어보는 건 아니고 안방 완전히 사적인 공간밖에 없어요. 사무실 공적인 공간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방은 손님을 맞는 방이다 보니까 우리 집인데 외부 사람이 있어요? 애매하다. 사랑방, 손님을 맞는 방. 이해를 주시면은 바뀌었을 때 바로바로 땡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보는 김에 제가 또 괜히 생태론적 접근으로 질문을 바꿔놓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생태론 자체도 꽤 나오니까요. 생태론.
생태론 하면 자 일단 1번은 양쪽 다 똑같을 겁니다. 발전도상국, 개발도상국, 행정체제를 설명하기 위한 이론적 모형인데 4번 가보시면 설명한 핵심은 이겁니다. 자, 서구, 선진국의 행정제도를 후진국에 도입했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은 제도인데 왜 안 되는 거야? 보니까 사회 문화적 환경이 다르더라. 선진국에서는 환경이 갖춰졌는데 후진국에서는 환경이 갖춰져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이 다르니까 똑같은 제도여도 후진국에서 잘 안 되는구나. 그래서 생태론적 관점은 환경이 행정을 결정한다. 이런 관점이죠. 행정 현상의 원인을 환경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행태론, 생태론 전혀 다른 이론이지만 이건 똑같죠. 과학성을 추구하는 건 똑같죠. 어떤 현상의 원인을 증명하니까 과학성을 추구하는 이론은 똑같고 근데 뭐 원인을 주로 환경으로 설명하는 건 생태론이고요. 이런 환경 중심적인 이론에다가 행태론이다 그러면 틀립니다. 아시죠? 그렇게도 잘 나옵니다. 됐고. 자, 그럼 이제 중요한 것들은 싹 챙긴 거예요. 근데 이제 양쪽 3번 나중에 보시면 지금 안 봐도 돼요. 안 중요합니다. 프리즘적 사회의 특징, 그러니까 애매한 특징으로 왼쪽에 3개, 오른쪽에 3개 막 이런 건 나올 거예요. 이런 건 외울 필요 없다라고 그랬죠. 참고하시면 되겠는데 애매한 특징이 애매한 특징. 예를 들어서 연고주의, 합리적인 제도를 도입했으나 사람 뽑을 때 학연, 지연으로 뽑는 거예요. 애매하죠? 그런 거예요, 그런 거. 규범도 다양하고 가격도 계속 변해요. 애매한 특징들이 양쪽 3번에 있는 겁니다. 일일이 외우실 필요는 없고 그냥 그런갑다. 그리고 자, 기출문제든 모의고사든 출제 포인트를 잘 보시면 프리즘적 사회 가운데 있고 양옆이 틀리게 되는 거예요. 양옆. 혹은 여기 기출문제에는 사랑방 모델이 있었죠. 사랑방 모델이 프리즘적 사회죠. 근데 농업사회 땡 이렇게 양옆이 틀리게 나온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주된 연구 대상은 발전도상국이니까 발전도상국, 프리즘적 사회, 사랑방 모형 잘 잡고 있고 양옆 땡 하시면 됩니다. 자,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54번 옴부즈만. 뭐 행정사가 아주 사랑하는 출제 포인트죠. 옴부즈만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일단 1번. 아직 행정사에는 안 나왔는데 이 패턴 다른 시험에 아주 잘 나온다고 그랬죠? 스웨덴에서 처음 시작된 제도인데 다른 나라 땡. 스웨덴에서 처음 시작됐다. 옴부즈만 행정사도 스웨덴에서 시작됐다라는 문장은 여러 번 출제가 됐어요. 근데 다른 나라로 바꿔서 땡. 이게 아직 안 나온 건데 우리 스웨덴 옴부즈만 꼭 외우기로 했었고 그다음에 2번 역시 아직은 제대로 안 나온 출제 포인트예요. 근데 뭐 워낙 잘 나오는 거니까 국민의 신청에 의한 조사가 원칙이죠. 원칙. 근데 예외적으로 신청이 없더라도 직권조사가 가능은 해요. 예외죠. 그래서 출제 패턴이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원칙 예외 바꾸면 땡. 직권조사가 원칙이다 땡. 그리고 원칙은 국민의 신청에 조사하는 거지만 예외적으로 신청이 없어도 직권조사가 가능하긴 해요. 근데 아예 불가능하다 땡. 두 가지 패턴이 대기 중입니다. 대기 중. 옴부즈만에서 아주 유명한 시험 문제 패턴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이런 거 헷갈리면 안 되죠. 이미 행정사도 이런 거 헷갈리라고 막 문장들을 애매모호하게 써놓은 것들이 많습니다. 옴부즈만은 입법부 소속이에요? 오케이. 입법 소속이에요. 근데 행정사 기출에서 입법부로부터 독립되었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근데 옳아요. 입법부 소속인데 왜 입법부 독립이 옳은 거지? 업무 수행할 때 독립되어 있는 거예요. 자, 공식적인 소속은 입법부 소속. 하지만 업무 수행 시에는 입법부 혹은 의원들로부터 정치적인 독립성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꼭 이해하고 계셔야 되고 옴부즈만은 임명된 사람의 각종 능력, 뭐 신뢰, 그 사람의 가치관 등등 그 사람의 능력을 활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입법부 소속이어도 입법부 혹은 의원들이 직접적으로 통제를 못합니다. 그래서 업무 수행 시는 독립성이 보장돼 있고 요걸 이제 시험 문제에서 좀 여러분들이 혼동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매하면 넘기시고 넘겨놨다가 지우시면 되잖아요. 지워서 풀고 그다음에 이거는 내가 잘 이해하고 있네. 확실히 맞는 거네. 그다음에 이제 바로 판단하시면 되겠고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 어마어마하게 잘 나온 출제 포인트죠. 옴부즈만 행정기관의 결정을 변경, 취소, 무효화 안 되죠. 옴부즈만의 결정은 법적 구속력은 없어요. 직접 변경, 취소, 무효화는 안 됩니다. 또 법적 구속력이 없다 보니까 그걸 강제할 수 있는 권한도 없죠. 강제 집행력도 없습니다.
그리고 5번. 자, 우리나라 국민권익위원회가 옴부즈만의 평가를 받는데, 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우리나라 제도다 보니까 암기사항들이 좀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첫 번째 암기사항은 여기 국회, 헌법재판소, 법원,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 지방의회, 헌법상 기관들이거든요. 헌법상 기관은 끼케야 국무총리 소속인 국민권익위원회랑 급이 안 맞아요. 그래서 국무총리 소속인 국민권익위원회가 헌법상 기관에 대해서는 조사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냥 막 외우는 게 아니죠. 이 6가지는 여러 군데 나오니까 그냥 대충 헌법상 기관이다 이렇게 파악이 되고, 그다음에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 급이 안 맞네. 조사 못 하겠네.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서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국민권익위원회, 이거 이제 암기사항이 있다 보니까 조금 이제 보충을 해볼 건데, 뭐 너무 지엽적인 것까지 암기하실 필요는 없어요. 물론 이제 지엽적인 것도 나오긴 나왔으나, 뭐 그 가능성이 좀 떨어지고 그 시간에 더 중요한 거 하는 게 좋기 때문에. 하지만 적어도 우리나라 옴부즈만 국민권익위원회는 입법부 소속 땡 행정부 소속. 그리고 이건 아직은 행정사에 안 나왔지만 대통령 소속 땡도 나와요. 대통령 소속 땡 국무총리 소속. 그 말은 굉장히 일반적인 옴부즈만보다 미약한 제도예요. 게다가 자, 일반적인 옴부즈만은 예외적이지만 직권조사권 또는 사전심사권이 있었어요. 근데 우리나라 국민권익위원회는 예외적으로도 없어요. 요거 이제 내기 딱 좋죠. 이런 거 이제 예상 문제가 되는 거죠. 대기 중인 겁니다. 예상 문제. 그리고 또 요령 있죠. 일반적인 옴부즈만에 없는 권한은 우리나라 국민권익위원회도 없습니다. 그래서 법적 구속력 없죠. 그 말은 변경 취소 무효 못하죠. 우리나라 국민권익위원회는 변경 취소 무효가 가능하다. 땡이죠. 땡. 그래서 일반적인 옴부즈만에 없는 권한은 우리나라 국민권익위원회도 없고,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는 더 없다. 직권조사권, 사전심사권도 없다.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뭐 제일 덜 중요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 법률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 되니까 확인해 보시면은 일반적인 옴부즈만은 헌법기관인데 국민권익위원회는 또 법률상 기관이에요. 아시다시피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지엽적인 건 생략. 여기까지 이제 중요한 내용이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5번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시고, 뭐 나와주면 땡큐긴 한데 그렇다고 또 실수가 나오면 큰일 나는 부분. 아시다시피 행정통제 유형, 외부통제, 내부통제 구분하는 거. 외부, 내부. 자, 시험장에서 잘못 보면 큰일 나겠죠. 외부, 내부 잘못 보면 큰일 나고요. 옳은, 옳지 않은 잘못 보면 큰일 납니다. 이건 뭐 너무 쉽기 때문에 실수를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본인이 혹시 이거 뭐 외부, 내부 잘못 봐서 틀린 적 있다. 뭐 옳은, 옳지 않은 잘못 봐서 틀린 적 있다. 그럼 항상 저희가 실수를 한 부분은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시험장에서 모든 걸 뭐 2번, 3번 확인할 수는 없으니까요. 본인이 실수했던 게 나오면은 2번, 3번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실수만 하면 되니까 외부 통제를 골라라. 외부 골라라. 외부 골라라. 오케이. 4번 헌법재판소. 실수 없이 잘 풀어주시고. 제가 군대를 늦게 가가지고 이제 민방위 5년차 마지막을 올해 했는데, 요새 뭐 사이버 교육으로 뭐 영상 틀어주고 그다음에 시험 치고 하더라고요. 근데 뭐 대충 뻔한 얘기니까 영상 대충 틀어놓고 제대로 안 봤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시험 치는데 뻔하네 하고 막 다 신나게 답을 골랐죠. 근데 70점을 넘어야 되는데 딱 70점이 나온 거예요. 큰일 날 뻔했죠. 떨어질 뻔했어요. 다시 봐야 될 뻔했는데 왜 다 맞은 것 같은데 왜 틀렸지? 보니까 옳은 걸 고르라고 했는데 문제 보자마자 이거 틀렸네 바로 고른 거예요. 이 말이 되니 땡 한 거예요. 근데 그것도 틀렸고 옳은 거 고른 거니까 더 틀린 게 있었는데 보자마자 이거 말도 안 되네 땡 이렇게 했던 거죠. 아무튼 옳은 옳지 않은 잘못 보시면 안 됩니다. 이제 옳은 옳지 않은 실수를 옛날부터 많이 해가지고 에피소드가 많아요. 근데 최근 에피소드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실수하는 부분은 계속 반복이 되거든요. 그래서 꼭 뭐 이런 실수 많이 하시는 분들은 자기 나름대로 옳은 건 뭐 동그라미 표시, 옳지 않은 건 X 표시 등등 본인만의 방식을 개발해도 괜찮겠고요. 자, 아무튼 뭐 2번부터 보시면 중앙정부처 대통령 국무총리 내부 통제 중에 공식적이죠. 그다음에 직업 열리는 공무원 마음속에 있는 그러니까 내부 통제인데 비공식적인 통제. 그리고 내부 외부 구분하는 것뿐만 아니라 뭐 작년에는 공식 비공식 구분도 냈죠. 또 이거는 뭐 작년에 나왔다고 해서 뭐 건너뛰고 그런 게 없어요. 막 3년 연속으로 나오기도 해요. 지금 이제 20년도 변형이잖아요. 20년도, 21년도, 22년도 한 번 쉬고 24년도 나온 주제입니다.
자, 그래서 이게 실수 없이 잘 판단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아까 거 응용을 해보시면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일반적인 옴부즈만과 달리 행정부 소속이에요. 그러니까 옴부즈만은 외부 통제, 국민권익위원회는 내부 통제. 그죠? 이게 이제 또 조심해야 될 사항이 되는 거죠. 자, 됐고요. 자, 일단은 우리 5문제 해봤는데요. 우리가 시험 치고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시간이 좀 이렇게 짧게 40분씩 끊어가면 될 것 같아요. 짧게. 그리고 여러분들 시험 치는 좀 고생을 하셨고 56번은 아시다시피 워낙 중요하고 할 게 많습니다. 이거 시작하면 좀 오래 걸리니까 여기서 한번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